며느라, 내 목숨이 내게 달렸다. 이식 좀 해다오. 휠체어에 힘없이 주저앉은 시어머니가 제 바짓가랑이를 절박하게 붙잡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평생 저를 피가 안 섞인 타인이라며 짐승 취급하던 분이 생사의 기로에 서자 온 시댁 식구들이 지켜보는 중환자실 복도에서 며느리인 제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애끓는 눈물과 매달림 뒤에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든 감추려 했던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이들의 요구를 평범한 가족의 부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뻔뻔한 사람들의 뜻대로 제사를 찢어 제물을 바쳤을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6살 난 딸 송아를 키우며 8년째 프리랜서 북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마감일이 다가오면 며칠씩 밤을 새우는 고단한 날도 많지만 모니터 앞에서 책 표지를 하나씩 완성해 나갈 때의 성취감과 제 옆에서 곤히 잠든 딸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았죠. 제 남편 지훈이는 대학 시절 동아리 선후배로 처음 만난 사람이었어요. 연애 시절 그는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겨도 절대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굴지 않았고 항상 합리적으로 대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가 든든한 어른처럼 보여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로 굳게 믿었죠. 하지만 그 이성적이라는 성격이 철저한 기회주의와 무책임한 방관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평온했던 일상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한 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철저히 밖으로 밀어내던 그들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거실에서 거울을 보며 정성껏 넥타이를 매고 외출 준비를 서두르는 남편의 등 뒤로 저는 식탁에 앉아 차가운 물을 한 모금 삼키며 물었습니다. 이번 시댁 정기 모임에도 정말 당신 혼자 갈 생각이야? 벌써 반년째 나랑 송아는 빼놓고 가잖아. 나야 그렇다 쳐도 당신 자식인 송아까지 쏙 빼놓고 혼자서만 밥 먹고 오는 게 정상적인 가족 모임이 맞아? 제 물음에 거울 앞을 떠난 남편이 구두 주걱을 챙기며 심드렁하고 무미건조하게 대답하더군요. 아, 아침부터 피곤하게 왜 또 그래? 어머니가 당신 오면 며느리 대접하기 불편하시다잖아. 억지로 와서 눈치 보고 앉아 있느니 그냥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당신도 집에서 송아랑 편하게 쉬어. 괜히 서로 얼굴 붉히고 피곤할 일 안 만드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니야? 합리적. 남편이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그 단어가 유독 그날따라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신혼 초 시어머니 주도로 시댁 식구들끼리만 며느리인 저를 쏙 빼놓고 가족 반지를 맞췄던 그 노골적인 차별과 배제 사건 때도 남편은 철저한 방관자였습니다. 아내가 겪는 굴욕감과 소외감을 곁에서 방어해줄 의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중간에 낀 자기가 귀찮아지는 상황만 요리조리 피하면 그만이었던 겁니다. 그래, 알았어. 잘 다녀와. 저는 더 이상 긴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습니다. 남편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먼지처럼 사라지는 씁쓸한 순간이었지만 신기하게도 오히려 마음 한구석은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편안해졌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상처받든 말든 지켜주지도 않을 남편에게 매달려봤자 내 입만 아프지. 차라리 이 철저한 배제를 불필요한 시댁 스트레스를 원천 차단하는 정당한 방어막으로 쓰자. 저는 그렇게 덤덤히 상황을 체념하며 거실 바닥에 흩어진 송아의 장난감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남편이 시댁으로 떠난 지 1시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며느리인데 불참에 대해 예의상 안부라도 전하고 앙금을 털어내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늘 모임 못 가서 죄송해요. 다음 달 아버님 생신 일정은 어떻게? 됐다. 내가 미안할 게 뭐가 있니?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서늘하고 날선 목소리가 훅 날아왔습니다.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내가 안 온다고 서운해할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 우리끼리 진짜 핏줄 증명하는 가족 반지 다 같이 끼고 아주 오붓하게 밥 먹고 있으니까 넌 앞으로도 우리 집안일에 신경 꺼라. 뚝. 일방적으로 끊긴 전화기에서 뚜뚜거리는 기계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어이없는 헛웃음을 뱉었습니다. 명절이나 행사 때마다 철저히 남 취급을 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던 시어머니의 잣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과거 같았으면 그 지독한 모욕감에 남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죽여 눈물을 훔쳤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시댁의 모든 질척이는 도리와 의무에서 영원히 해방되었다는 서늘한 안도감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완벽한 외부인으로 규정한다면 나 역시 내 커리어와 내 딸 송아의 미래에만 집중하며 살면 그만이야.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파란색 서류 파일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송아의 예방접종 기록지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반듯하게 끼워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게 진짜 가족은 오직 내 아이와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저들만의 성급기 덕분에 유지되던 제 평온한 일상이 산산조각 난 건 며칠 뒤 평일 낮이었습니다. 작업실에서 모니터를 뚫어지게 보며 한창 표지 디자인 마감에 집중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근무 시간에는 불이 나도 절대 사적인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휴대전화 화면에 뜬 남편의 이름을 보자마자 심상치 않은 위기가 직감됐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당장 하던 일 다 멈추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와. 빨리. 숨이 턱턱 막혀 헐떡이는 남편의 목소리에 저는 쥐고 있던 마우스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응급실? 무슨 일인데 그래? 누가 다치기라도 했어? 어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 급성 간부전이래. 당장 장기 이식 수술 안 받으면 오늘 내일 하신단 말이야. 지금 그깟책 디자인 나부랭이가 문제야? 당장 병원으로 튀어오라고. 자기 할 말만 쏟아내고 일방적으로 끊어진 전화. 저는 작업실 의자에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굳건하게 지켜온 내 가정의 평온한 일상이 시댁이라는 거대한 폭풍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날아갈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이나 슬픔 때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라는 지독한 족쇄가 다시 제 목을 조여올 것이란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당장 사람의 생사가 오간다는데 내 아이의 핏줄인 할머니를 모른 척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하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겉옷을 챙겨 입고 곧장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 대기실 복도는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송 회장, 남편 지훈, 시누이 지연, 그리고 시동생 지우까지 평소 진짜 핏줄이라며 유난을 떨던 시댁 식구들이 하나같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플라스틱 의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헐레벌떡 복도로 뛰어들어가자 바닥만 보던 네 사람의 시선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제 얼굴에 꽂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은 슬픔이나 절망보다는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듯한 묘한 안도감과 조급함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상태는 좀 어떠셔? 담당 의사 소견은 들었어? 핏줄인 가족들 조직 적합성 검사 일정은 어떻게 잡혔는데? 제가 가쁜 숨을 고르며 다가가 앞으로의 치료 절차와 제가 도울 수 있는 물리적 간병 범위를 조율하기 위해 입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묵묵히 허공만 바라보던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더니 옆에 선 남편의 등을 툭 밀었습니다. 남편이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머뭇거리다 입을 뗐습니다. 그게 의사가 일단 가족부터 빨리 적합성 검사를 해보자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피가 섞인 당신이랑 형님이랑 도련님이 내일 당장 피 뽑고 검사 받는 거지? 제 지극히 당연한 물음에 답답한 침묵을 깬 건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시누이 지연이었습니다. 올케가 프리랜서라 출퇴근도 안 하고 시간 제일 많잖아. 시간 떼어내고 수술해서 집에서 푹 쉬면서 회복하기도 올케가 제일 유리하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올케가 적합성 검사부터 받아.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시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토록 핏줄을 강조하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타인이라며 저를 벌레 보듯 배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배를 가르고 살을 찢어야 하는 생사의 위기 상황이 닥치자 자기 몸에 흉터 하나 남기기 싫어 영원한 남이라던 며느리를 첫 번째 희생양으로 바치기로 입을 맞춘 겁니다.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저를 향해 점잖은 척하던 시아버지가 못을 박듯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그래. 내가 젊고 시간도 널널하니 그동안 못한 며느리 도리 크게 한번 하는 셈치고 내일 병원부터 들러다. 어이가 없어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뻔뻔한 눈동자 속에는 제게 짐을 지우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일말의 양심 따윈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만만한 며느리를 사지로 내몰겠다는 이기심만이 흉측하게 번뜩이고 있었죠. 제 안에서 끓어오르던 막연한 불안감은 그 순간 저들의 뻔뻔함에 대한 얼음장처럼 차가운 경계심과 분노로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은 저들의 추악한 민낯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이상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방관하며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내 아이와 내 삶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저들의 터무니없는 폭력에 철저히 이성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맞서겠다고 말입니다. 올케가 프리랜서니까 내일 첫 번째로 검사받아. 시누이 지연의 일방적인 통보에 저는 기가 막혀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들의 뻔뻔한 얼굴을 하나씩 번갈아 쳐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요? 진짜 핏줄인 직계 자녀분들이 떡하니 3명이나 계시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제가 먼저 검사를 받는다는 건 상식에도 맞지 않고 순서도 틀렸습니다. 형님 그리고 도련님과 애 아빠부터 먼저 검사 받으세요. 제 단호한 거절에 대기실에 싸늘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발끈한 것은 시누이 지연이었습니다. 올케, 말 다 했어? 내 몸이 얼마나 예민하고 약한데 나보고 그 무서운 수술을 하라고? 배에 흉터 남는 건 또 어떡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며느리가 돼서 핏줄 따지고 순서 따질 때야? 황당한 핑계였습니다. 자기 배에 흉터 남는 건 끔찍하면서 남의 배를 가르는 건 당연하다는 그 이기심의 헛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묵묵히 듣고 있던 시아버지 송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위압적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쓰나. 며느리도 가족이다.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한번 희생하면
다 조용히 끝날 일 아니냐. 어른이 말하면 토 달지 말고 내일 당장 병원부터 와. 그 순간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벽하게 거두었습니다. 이들은 장기 이식 수술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통스러운지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평화를 위해 그 끔찍한 고통을 만만한 며느리에게 떠넘기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중이었습니다. 남한테 생떼 쓰시면 곤란합니다. 진짜 핏줄을 증명하는 그 반지 끼신 분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저는 분명히 제 뜻을 전했습니다. 다수의 감정적 호소나 권위를 앞세운 협박에도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성적이고 차가운 태도로 선을 그으며 대기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안방에 들어온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있는 남편 지훈을 서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낮에 병원 대기실에서 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당신 식구들이 나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데 남편인 당신은 방관만 하더라고요. 장남인 당신이 가장 먼저 검사를 받고 어머니를 살리는데 앞장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 추궁에 남편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변명했습니다. 아, 당신 진짜 왜 이렇게 팍팍하게 굴어? 나 지금 회사에서 진행하는 승진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나 지금 병가내고 수술대 누우면 내 커리어는 끝장이야. 가족끼리 좀 도와주면 안 돼? 당신 피도 눈물도 없이 참 이기적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기적이라는 단어에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시댁의 강요를 묵인하는 소극적인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사회적 성공과 안위를 위해 아내의 건강과 생명을 헐값에 팔아넘기려 드는 비열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연애 시절 그토록 어른스러워 보였던 그의 합리성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이기심의 포장지일 뿐이었습니다. 7년의 결혼 생활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라는 존재에 대한 완전한 신뢰 상실과 뼛속까지 시린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더 이상 제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저와 내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저 자신뿐이라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딸 송아를 데리러 유치원 앞으로 갔을 때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유치원 정문 앞에 신우이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볼모 삼아 감정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그 뻔뻔한 의도를 눈치챈 저는 송아를 선생님께 잠시 맡기고 신우이를 근처 카페로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내 일상과 아이 앞에 불쑥 찾아오지 마세요. 이식 검사 문제에서 저를 완전히 배제해달라고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단호하게 경고하는 제 앞으로 신우이는 두툼한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쓱 내밀었습니다. 옳게. 이것 좀 받아. 안에 5천만 원 들었어. 옳게 프리랜서라 수입도 들쭉날쭉하다며. 이번에 수술만 눈 딱 감고 해주면 수술 끝나고 회복할 때 내가 경제적인 보상은 섭섭지 않게 톡톡히 더 챙겨줄게. 어때? 천박한 돈 봉투 회유에 저는 깊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목숨과 신체를 돈으로 매수하려는 그 오만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이거 당장 치우세요. 형님 몸에 흉터 남는 건 싫고 제 배는 돈으로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당장 가지고 돌아가세요. 제가 단칼에 거절하자 다급했던 신우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야, 이지원. 며느리 주제에 더럽게 독하네. 우리 엄마 죽으면 다 내 책임인 줄 알아.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봉투를 낚아채 카페를 나가는 신우이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강한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검사를 미루는 것을 넘어서 유독 극도의 불안감과 조급함을 보이며 돈으로라도 당장 내 희생을 사려 하는 저 태도,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 한다는 수상한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단순히 검사를 피하려는 이기심 이상의 진짜 핏줄들이 수술을 피해야만 하는 숨겨진 이유가 따로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들은 분명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아버지 송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게만 쏟아지는 이 부당한 압박의 화살을 원래 책임져야 할 진짜 핏줄들에게 완벽하게 되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아버님, 제 입장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감히 시애비한테 거래를 하자는 게냐? 송 회장의 호통에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논리정연하게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도련님, 그리고 제 남편까지 3명 모두 내일 당장 생체 간이식 공여 적합성 검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 3명 모두 공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병원의 공식 기록을 제 눈앞에 가져오기 전까지는 저 병원 근처에도 안 갑니다. 진짜 핏줄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증명서부터 가져오세요. 그전에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 회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핏줄의 도리를 증명하라는 제 명분 앞에서는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당장 그놈들 다 병원에 집어넣고 검사시킬 테니 결과 나오면 딴말하지 마라. 마지못해 수용하는 시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 자식들의 이기심을 통제하지 못해 만만한 며느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지만 제 강경한 대처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 핏줄들을 검사실로 밀어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늘 일방적으로 쫓기고 무시당하던 입장에서 처음으로 시댁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었다는 작은 통쾌함과 차가운 이성적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서랍장 위에 놓인 파란색 서류 파일처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시댁 식구들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저히 외부인 스탠스를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병원 원무과 서류를 전담하며 앞장서서 상황을 통제하려 드는 제 남편이 앞으로 어떤 짓을 꾸미는지 예의주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들의 뻔뻔한 연극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제 손으로 직접 벗겨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드디어 생체 간이식 공여 적합성 검사를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퇴근한 남편 지훈을 마주 보았습니다. 아버님 약속대로 3사람 모두 검사받고 온 거 맞아요? 그럼 병원에서 발급받은 공식 검사 결과지부터 보여주세요. 약속대로 3분 다 공여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저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손을 떼든 말든 할 테니까요. 제 요구에 겉옷을 벗던 지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저와 눈을 맞추지 못하고 허공을 응시하며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아, 가족끼리 진짜 피곤하게 서류는 무슨 서류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다. 어떻게 3명 다 공여 부적합 판정이 나오냐. 의사도 어이없어 하더라. 아무튼 핏줄들 다 떨어졌으니 이제 진짜 당신밖에 안 남았어. 내일 당장 당신이 병원 가서 검사받아. 서류 한 장 보여주는 게 뭐가 그렇게 피곤해요? 못 보여주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버릴 서류라 병원에 다 두고 왔어. 사람 목숨이 오가는데 며느리가 돼서 끝까지 자기만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굴래?
남편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서류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억지를 부리는 남편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습니다. 동시에 이들의 공여 부적합 주장이 철저히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의 얄팍한 거짓말을 맹신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진짜 검사 결과를 내 손으로 직접 찾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낮 저는 집 앞 카페에서 시동생 지우를 만났습니다.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거짓말에 서툰 지우를 통해 검사 당일 병원에서 있었던 정확한 정황을 파악할 생각이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앉자마자 헬쑥해진 얼굴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진짜 저희 셋 다 안 맞는데요. 엄마 저러다 진짜 돌아가십니다. 형수님만 믿어요. 제발 검사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저는 동요하지 않고 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도련님, 의사 선생님이 세 분 다 공여 부적합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 직접 들으셨어요? 진료실에 다 같이 들어가서 확인한 거 맞습니까? 제 날카로운 질문에 지우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더니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게 사실 저는 제 결과만 듣고 먼저 나왔어요. 누나가 너무 떨린다고 자기 결과는 혼자 듣겠다고 해서요. 근데 누나가 진료실에서 나오자마자 엄청 초조해하면서 형을 구석으로 데려가더라고요. 두 사람이서 한참 귓속말을 하더니 형이 와서 셋 다 공여 부적합이라고 알려줬어요. 형수님, 저희 형이랑 누나가 그런 걸로 거짓말할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지우는 진실을 모른 채 그들의 비열한 연극에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지연이 자신의 결과를 확인한 직후부터 병원 행정을 전담하는 지훈과 공모하여 시동생까지 속이고 있다는 정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단순한 의심이 끔찍한 확신으로 굳어지는 서늘한 순간이었습니다. 자기 몸의 흉터 하나를 지키겠다고 올케의 배를 가르려는 신우이. 그리고 누나를 보호하겠다고 아내를 사지로 내모는 남편. 이기적인 핏줄들에 대한 짙은 혐오감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신우이의 진짜 결과를 무조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병원 원무와 서류 처리를 도맡아 하는 남편 지훈의 서재를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안방에서 코를 골며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저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그의 서재로 숨어들었습니다. 지훈의 철두철미하고 계산적인 성격상 병원에서 발급받은 중요 서류의 원본을 허술하게 버렸을 리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자신의 공간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책상 서랍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긴 서랍의 열쇠는 그가 항상 꽂아두는 책상 위 연필꽂이 밑에 있었습니다. 열쇠를 돌려 맨 아래 칸의 깊숙한 곳을 열었을 때 저는 헛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제가 송아의 예방접종 기록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등 집안의 공문서를 모아두던 파란색 서류 파일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늘 쓰던 물건까지 몰래 빼돌려 제 눈을 완벽하게 속이려 한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파란색 파일철을 열었습니다. 맨 앞장에 끼워져 있는 대학병원 로고가 찍힌 검사 결과지. 환자명에는 시어머니의 실명이 적혀 있었고 공여자명에는 송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붉은색 도장으로 선명하게 찍힌 텍스트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생체 간이식 공여 적합성 판정 적합.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활자는 너무도 잔인했습니다. 신우이의 끔찍한 이기심은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미치게 만드는 것은
이 모든 진실을 뻔히 알면서도 누나를 보호하기 위해 아내인 저를 사지로 밀어 넣은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제 목숨과 건강을 누나의 흉터보다 못한 쓰레기 취급을 한 겁니다. 이 가족과의 관계 개선이나 타협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이식 거절을 넘어 완벽한 이혼과 단절로 그들을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서류 원본을 제 스마트폰 카메라로 흔들림 없이 여러 장 촬영한 뒤 파일처를 원래 자리에 감쪽같이 돌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는 지훈의 넥타이를 메어주며 넌지시 떠보았습니다. 지훈이 저를 어디까지 기만할 수 있는지 그가 스스로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당신 정말로 핏줄 중에는 아무도 어머니 살릴 사람이 없는 거 확실해요? 만약 나중에라도 다른 결과가 숨겨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평생 후회하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요. 제 뼈 있는 질문에 지훈의 동공이 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황급히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당신이 눈 딱 감고 수술만 해주면 내가 내 명의로 된 이 아파트 지분 절반 당신한테 넘겨줄게. 어차피 우리 부부 재산인데 당신이 고생하니까 확실하게 챙겨주겠다는 거야. 이 정도면 당신도 손해보는 장사 아니잖아.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괴물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의 장기를 아파트 지분 몇 푼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천박한 착각에 제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미련조차 완벽하게 소멸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차가운 이성이 빠르게 채웠습니다. 아파트 지분 절반이요? 알았어요. 나도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당장 오늘 내일 재촉하지는 마세요. 저는 철저히 모르는 척 그의 회유를 받아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를 얕보고 안심하는 그의 넥타이를 반듯하게 조여주며 저는 속으로 완벽한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미 진실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평일 오후 저는 서늘한 마음을 안고 김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제 앞에는 남편의 서재에서 몰래 촬영해 온 신우이 지연의 생체 간이식 공여 적합 판정 결과지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제가 내민 증거 서류들과 그동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부당하게 강요했던 상황의 전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이 서류와 정황 증거들은 매우 결정적입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댁의 무리한 장기 이식 강요는 그 자체로도 부당하지만 친누나의 공여적합 판정 결과를 숨기고 며느리인 의뢰인에게 장기 기증을 강요한 남편의 기만 행위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를 판단할 때 중요한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단호한 확인을 받는 순간 그동안 꽉 막혀있던 숨통이 시원하게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틈만 나면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 지분 일부를 떼어주겠다는 둥 선심 쓰는 척을 했습니다. 제 질문에 김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입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라도 의뢰인께서 8년간 프리랜서로 밤낮 없이 일하며 가게의 경제를 분담하고 아이를 양육한 기여도가 뚜렷합니다.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소장 접수와 동시에 아파트 가압류 절차부터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막연했던 홀로서기의 길이 명확한 법적 근거와 함께 선명해지자 제 가슴 속에 단단하고 든든한 안정감이 차올랐습니다. 당장 집으로 달려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배신감을 터뜨리고 싶은 충동을 차분히 억눌렀습니다.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어 저들의 경계심을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뻔뻔한 시댁 식구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깊숙이 걸어 들어올 때까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 주는 척하며 물밑에서 서류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황을 살피기 위해 찾아간 병원 복도에서 저는 뒷짐을 지고 초조하게 서성이는 시아버지 송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저는 집안의 어른이자 최종 결정권자인 그가 이 끔찍한 기만극을 대체 어디까지 파악하고 묵인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형님이 정말로 공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까? 정 못 믿겠으면 형님만 다른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다가가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자 시아버지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마주치지 못한 채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목소리를 내리깔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핏줄끼리 서로 결과를 의심하는 건 집안 망신이다. 며느리인 너 하나만 눈 딱 감고 희생하면 온 집안이 평온해질 텐데 넌 어찌 그리 이기적으로 구는 게냐? 시아버지의 떨리는 눈동자와 억지스러운 변명을 마주한 순간 시아버지 역시 딸의 검사 결과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면서도 행여나 제 딸의 몸에 칼을 댈까봐 그 평지풍파를 막겠다는 이기적인 명분으로 며느리인 제게 짐을 떠넘기고 철저히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무뚝뚝해도 집안의 어른이라며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었던 최소한의 존경심마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가루가 된 존경심의 자리에는 깊고 서늘한 혐오감이 차올랐습니다. 이 집안에 더 이상 인간적인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들에게 인간적인 기대를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핏줄이라는 고결한 이름표를 그들 스스로 추악하게 찢어발기도록 완벽한 단죄의 판을 짜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빈집 안방에서 저는 조용히 캐리어를 펼쳤습니다. 딸 송아를 데리고 친정으로 완전히 거처를 옮기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클라이맥스의 충돌 직후 2번 다시 이 역겨운 집으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 물리적인 거주지를 미리 완벽하게 분리해 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제 프리랜서 작업 장비와 아이의 필수품, 그리고 귀중품들을 차곡차곡 짐 가방에 담았습니다. 옷가지들을 대충 정리한 뒤 혹시나 챙기지 못한 중요 서류가 없는지 남편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보던 중이었습니다. 서랍 구석에서 굴러다니는 익숙한 금붙이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과거 신혼 초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만 쏙 빼놓고 진짜 우리 핏줄끼리만 하는 징표라며 유난을 떨며 맞추었던 바로 그 시댁 가족 반지였습니다. 서랍 구석에 놓인 낡은 반지를 집어들자 헛웃음이 비집고 나왔습니다. 저들이 그토록 떠받들고 자랑하던 핏줄의 징표라는 것이 고작 필요할 때만 꺼내 드는 얄팍하고 볼품없는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혼 초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소외감과 굴욕을 주었던 이 반지를 가만히 제 겉옷 주머니에 챙겨 넣었습니다. 며칠 뒤 폭로의 순간 저들의 위선적인 결속력을 낱낱이 비웃고 책임을 돌려줄 결정적인 조롱의 도구로 쓰기에 이보다 완벽한 물건은 없었어요. 이어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잠긴 서랍에 돌려놓았던
제 파란색 서류 파일철도 다시 챙겼습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옮길 짐을 미리 정리해둔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 지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칠간 잠잠하던 시댁 식구들이 드디어 최종 무대를 짠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무조건 시댁 본가로 좀 와줘. 갑자기 거긴 왜 오라는 겁니까? 제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애절하고 불쌍한 목소리를 꾸며내며 가증스러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병세가 너무 나빠지셨어. 정말 시간이 없어. 이번 주말에 우리 식구들 다 모여서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 생각이야. 정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온 가족이 당신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빌 테니까 제발 부디 한 번만 시댁으로 와주라. 당신이 수술만 해주면 내가 평생 엎드려 살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떨리는 거짓 눈물 연기를 들으며 저는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다수의 힘과 극단적인 감정적 압박으로 저를 굴복시키려 마지막 총력전을 기획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들이 쳐놓은 덫에 대한 두려움이나 압박감 따위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날카롭게 벼르고 있던 단죄의 기회가 제 발로 찾아왔다는 차가운 투지가 끌어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댁으로 가겠습니다. 차분하게 전화를 끄는 저는 옆에 둔 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신속하게 작성해준 완벽한 이혼 소장과 남편의 서재에서 촬영해둔 신우이의 생체 간이식 공여 적합 판정 결과지를 컬러로 출력한 사본. 이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긴 파란색 서류 파일철이 반듯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머니 속에는 저들의 추악한 이기심을 상징하는 핏줄의 반지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완벽한 무기들을 챙겨 들고 저들이 정성껏 마련한 마지막 단죄의 무대 위로 기꺼이 올라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주거래 은행 창구 앞 좌석에 앉았습니다. 무겁게 내려앉았던 제 마음과는 다르게 은행 안은 평온하고 활기찬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업무로 방문하셨습니까? 친절하게 웃는 은행원에게 저는 신분증과 통장들을 차례로 건넸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서 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독 계좌로 전부 이체해 주세요. 그리고 제 프리랜서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의 보안 설정을 최고 단계로 올려주세요. 앞으로 저 외에는 그 누구도 어떤 기기로도 절대 잔액이나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원은 곧바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제가 요구한 대로 신속하게 계좌 분리와 보안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하던 은행원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최근에 다른 기기로 수입 계좌에 접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분 명의로 등록된 기기에서 고객님의 계좌 이체 내역을 수시로 여러 번 접속 기록이 자주 확인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니요. 단 한 번도 남편 기기로 접속한 적 없습니다. 당장 그 기기의 접속을 완전히 영구 차단해 주세요. 집에서는 제 프리랜서 일이 불안정하다며 깎아내리기 바빴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제 비상금과 수입 계좌를 몰래 열어보며 제 돈줄을 은밀하게 감시하고 통제해 왔던 겁니다. 남편의 끔찍하고 음흉한 이중성에 불쾌함을 넘어선 서늘한 경멸이 일었습니다. 이토록 치밀하게 제 돈을 염탐하던 남편이 재산 분할 과정에서 얼마나 비열하게 나올지 불 보듯 뻔했습니다.
단 한 푼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도끼가 가슴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김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어 남편 명의의 아파트 가압류 절차를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서둘러 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오후 무렵 일을 마치고 집 앞 주차장에 차를 댔을 때였습니다.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려는데 기둥 뒤에서 불쑥 나타난 시누이 지연이 제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올케, 나랑 잠깐 이야기 좀 해. 갑작스러운 등장에 놀라기도 잠시 저는 시누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시누이의 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찍힌 고가의 영양제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웬 영양제입니까? 옳게 검사받으려면 체력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하잖아. 내가 백화점 가서 특별히 제일 좋은 걸로 사왔어. 그래서 말인데 공여 적합성 검사 받고 기증하겠다는 대답은 언제 해줄 거야? 병원 수속 빨리 밟아야 우리 엄마가 하루라도 덜 고생하시잖아. 시누이는 겉으로는 제 건강을 염려하는 척 부드럽게 말했지만 정작 저와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불안한 듯 계속해서 발끝을 까딱거리고 허공을 맴도는 시선에는 극도로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적합 판정을 숨긴 가해자가 어떤 끔찍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대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관찰하며 대화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글쎄요. 큰 수술이라 저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아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아니, 주말 전에는 병원에 알려줘야 검사랑 다음 절차를 진행하지. 사람 피 말려 죽일 작정이야. 제 미적지근한 반응에 시누이가 앙칼진 목소리로 신경질을 냈습니다. 시누이가 이토록 제 결정을 서두르며 안달을 내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자신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끔찍한 비밀이 들통날까봐 피가 마르도록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흉터를 숨기려 남의 배를 가르려 드는 역겨운 위선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덫에 걸려 바둥거리는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댁에서 다 같이 가족 모임 하신다면서요. 그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 결정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끝까지 명확한 대답을 미루며 걸음을 돌렸습니다. 지연의 그 조급한 심리를 이용해 주말 가족 모임 전까지 피를 말리는 심리전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안방에서 넥타이를 풀며 들어오는 남편 지훈을 맞이했습니다. 시댁의 마지막 총력전이 벌어질 주말 가족 모임 전까지 남편을 완전히 안심시켜두고 제가 법적 조치를 완벽히 마무리할 시간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여보, 낮에 형님이 주차장으로 찾아왔었어요. 누나가 웬일로 거기까지 찾아왔대? 남편이 흠칫 놀라며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작고 체념한 듯한 목소리를 꾸며내어 대답했습니다. 공여 적합성 검사를 언제 받을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 모임에서 가족들의 진심 어린 부탁을 다 듣고 나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 혼자 덜렁 결정하기엔 너무 무섭잖아요. 당신 식구들이 진심으로 저한테 매달리고 부탁하는 걸 직접 봐야 저도 결심이 설 것 같습니다. 제 말에 남편 지훈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저를 비웃듯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것이 표정에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이 와주기만 하면 주말에 우리 식구들 다 모여서 당신한테 진심으로 부탁할 거야. 다들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라니까. 내가 중간에서 당신 기분 상하지 않게 분위기 잘 만들 테니까 넌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해. 남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결국 가족이라는 다수의 압박과 끈질긴 감정적 분위기에 휩쓸려 허무하게 굴복할 것이라고 완벽하게 착각한 겁니다. 제 이성적인 판단력을 철저히 얕잡아 보고 있는 남편의 그 거만한 태도에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의 이 얄팍한 계산과 기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주말 모임에서 그들이 제 양보를 얻어냈다고 가장 승리를 확신하고 안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최악의 폭로를 터뜨려 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밀어 떨어뜨려야 절망감도 극대화되는 법이니까요. 주말 모임 전날 낮 친정으로 옮길 마지막 짐을 정리하기 전 저는 텅 빈 작업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보관해 온 파란색 서류 파일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낡은 파일철은 내일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완벽하게 관계를 끊어낼 제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저는 파일철을 열고 서류들을 신중하게 점검하며 순서대로 배치했습니다. 맨 앞장에는 지훈의 서재에서 촬영해둔 신우이의 생체간 이식 공여 적합 판정 결과지를 선명하게 컬러로 출력한 사본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는 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완벽하게 접수해둔 이혼 소장 사본과 남편 명의 아파트 가압류 결정문 사본을 나란히 끼워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겉옷 주머니에 챙겨두었던 낡고 촌스러운 시댁 가족 반지를 꺼내 작은 반지 케이스에 넣어 서류들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신혼 초 진짜 핏줄끼리만 하는 징표라며 저를 철저히 밖으로 내몰았던 그 반지. 과거에는 이 반지가 제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지독한 굴욕감을 주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들이 고집하던 그 얄팍하고 이기적인 배타성이 오히려 지금 제가 완벽한 타인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훌륭한 명분이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반지를 쥔 손에 힘을 주자 오랫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억울함의 응어리가 흔적도 없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다가올 해방에 대한 깊고 고요한 안도감이 전신을 감쌌습니다. 어떤 감정적 동요나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내일 거실 한가운데 서게 될 때는 철저히 사무적이고 건조한 태도로 단죄의 서류를 던지고 미련 없이 돌아설 겁니다. 저들이 정성껏 짜놓은 완벽한 무대 위에 올라가 가장 화려하게 그들의 위선을 짓밟아 버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주말 아침 병원으로 가기 위해 거실에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나온 지훈이 화려한 로고가 박힌 백화점 명품 쇼핑백을 제 앞으로 쑥 내밀었어요. 연애부터 결혼 생활 7년 내내 제 생일에도 꽃 한 송이 제대로 사오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당신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 많았잖아. 오다 가다 예뻐 보여서 가방 하나 샀어. 이번에 어머니 수술 무사히 끝나고 나면 우리 송아 데리고 저기 따뜻한 나라로 최고급 풀빌라 빌려서 여행 가자. 내가 다 쏠게. 과장된 애정을 연기하며 환심을 사려는 남편의 눈동자가 갈피를 못 잡고 흔들렸습니다. 얄팍한 속셈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신체와 생명, 평생 안고 가야 할 수술 후유증을 고작 가죽 가방 하나와 여행 몇 번으로 등가 교환할 수 있다고 믿는 천박한 가치관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런 비열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는 사실에 지독한 환멸과 짧은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고마워요. 당장 들고 갈 데도 없으니 일단 현관 저기 두고 가요. 저는 선물을 거절하지 않고 현관 앞 구석에 무심히 방치해 두었습니다. 이런 선물 하나로 제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편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출발하기 직전
남편이 먼저 주차장으로 내려간 사이 휴대전화 화면에 시아버지 송 회장의 이름이 떴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이기 전 집안의 최고 권위자가 며느리에게만 따로 전화를 건 은밀한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비는 다 했냐? 내가 결심만 서면 우리 송아 앞으로 대학 등록금은 물론이고 나중에 유학 간다고 하면 그 자금까지 이 애비가 전적으로 다 지원해 주마. 어머니를 살려달라는 가족으로서의 호소가 아니라 철저한 권력자의 거래 조건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수술을 못하겠다고 거절하면요? 핏줄을 외면한 식구를 내가 곁에 두고 거둘 이유가 없다. 앞으로 시댁에서 나오는 경제적 지원이나 교류는 영원히 끊길 줄 알아라. 제 희생을 며느리의 당연한 도리로 여기는 것을 넘어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의 미래를 볼모로 잡아 어미의 죄책감을 교묘하게 조종하려는 비열한 협박이었습니다.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함께 강한 어미로서의 보호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아이의 든든한 배경을 위해 아주 잠시나마 흔들렸던 일말의 망설임조차 그 순간 완벽히 지워졌습니다. 이 썩어 빠진 집안의 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내 아이를 이 역겨운 사람들에게서 온전히 떼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정답임을 확신했습니다. 아버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을 나서 아파트 1층 현관을 빠져나오는데 벤치에 시동생 지우가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몹시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지우가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병원으로 안 가시고 여기서 뭐 하세요? 형님이나 애 아빠처럼 저한테 수술 부탁하러 따로 오신 거예요? 제가 찌르듯 묻자 지우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형수님, 그게 아니라요. 며칠 전에 제가 누나를 병원 복도에서 봤는데요. 누나가 무슨 병원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면서 형이랑 엄청 심각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형이랑 누나가 형수님한테 다 떠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주먹을 꽉 쥔 지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혹시라도 형이랑 누나가 형수님한테 억지로 무리한 걸 강요하고 있는 거면 형수님 그냥 오늘 수술 못한다고 하시고 도망치세요. 그는 형과 누나의 조작극에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찜찜한 태도에서 진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핏줄의 이기심에 동조하는 대신 며느리인 저에 대한 미안함과 인간적인 양심을 선택한 겁니다. 이 지독한 집안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도리를 아는 지우를 보며 짧은 연민과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 일단 병원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저는 제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숨긴 채 가벼운 인사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지우 역시 형과 누나가 감추고 있는 진실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과 가까운 가족 면담 공간으로 들어서자 숨막히는 압박 진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굴복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시댁 식구들의 무대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 그들의 위선을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상태가 잠시 안정되어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면담 공간으로 나온 시어머니가 환자복 차림 그대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마치 짠 듯이 일제히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둥글게 에워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억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라, 내 목숨이 내게 달렸다.
제발 이식 좀 해다오. 이 늙은이가 이렇게 엎드려 빌 테니 한 번만 살려다오. 휠체어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시어머니의 연기에 맞춰 남편과 시누이 역시 훌쩍거리며 애절한 분위기를 잡았습니다. 가족들은 다수의 힘과 극단적인 감정적 압박으로 저를 억눌러 제가 공여 적합성 검사를 받고 장기 기증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려는 수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숨막히는 압박감이나 두려움 대신 한편의 조악하고 천박한 연극을 관람하는 듯한 지독한 냉소와 차가운 평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이 가방 안에 파란색 서류 파일철과 가족 반지 케이스를 손에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가 최고조에 달해 면담 공간을 가득 채운 바로 그 순간, 저는 완벽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해 천천히 입술을 뗐습니다. 대학병원 가족 면담 공간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힘없이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남편 지훈, 시누이 지연, 그리고 시아버지 송 회장까지 빈틈없이 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몰아넣은 덫의 한가운데 선 기분이었어요. 제가 그들 앞에 서자 기다렸다는 듯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억지 눈물을 쏟아내며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며느라, 내 목숨이 내게 달렸다. 이식 좀 해다오. 이 늙은이가 이렇게 엎드려 빌 테니 한 번만 살려다오. 가식적인 통곡 소리가 면담 공간을 울렸어요. 남편과 시누이도 옆에서 눈가를 훔치며 불쌍한 척 연기를 보탰습니다. 다수의 힘과 얄팍한 감정파리로 저를 짓눌러 기어코 공여 적합성 검사를 받고 장기 기증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겠다는 뻔뻔한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제 바지를 쥔 시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차갑게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남한테 생떼 쓰시면 곤란합니다. 순간 면담 공간을 가득 채우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끊겼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눈물을 흘리며 굴복할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차가운 거절에 당황하여 입만 뻐끔거렸어요. 정적이 깨진 건 남편과 시누이의 악다구니 때문이었습니다. 야, 이지원,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폐륜도 유분수지. 옳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 같은 여자네. 가족이 무릎까지 꿇었는데 기어이 엄마를 죽이겠다는 거야?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이들은 순식간에 약자의 가면을 벗어던졌습니다. 강압적이고 천박한 본성을 훤히 드러내며 폭력적인 기세로 핏대를 세웠어요. 한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는 그들의 역겨운 민낯을 마주하자 완전한 환멸과 함께 서늘한 평정심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묵묵히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열어 파란색 서류 파일철과 작은 케이스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놈의 가족, 핏줄. 참 지긋지긋하게도 들먹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똑똑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당신들 진짜 핏줄이 얼마나 역겹고 이기적인지 말입니다. 저는 케이스를 열어 신혼 초 시어머니가 저만 쏙 빼놓고 맞췄던 시댁 가족 반지를 면담실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쇳소리를 내며 굴러가는 반지를 보며 시어머니의 눈이 동그라졌어요. 이어서 저는 파란색 파일철을 열고 지훈의 서재에서 촬영해 컬러로 출력해둔 검사 결과지 사본을 테이블 한가운데에 내리꽂았습니다. 대학병원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시누이 지연의 생체 간이식 공여 적합 판정 결과지였습니다. 직접 읽어보세요. 형님 검사 결과 공여 적합 판정입니다.
어머니께 장기를 기증할 가능성이 있는 친딸이 따로 있다고요. 그런데 배에 흉터 남기 싫다고 무섭다고 며느리인 저를 제물로 바치려고 당신 아들이랑 작당해서 결과를 조작한 겁니다. 서류를 집어든 시어머니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습니다. 공여 적합 판정 내용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이 끔찍한 기만극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적합? 지연이 내가 기증할 수 있다고? 그런데 왜 안 맞는다고 거짓말을 해? 내가 그러고도 내 배 아파 낳은 새끼야.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색이 된 지연은 뒷걸음질을 치며 남편과 시아버지의 등 뒤로 숨으려 발버둥 쳤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아빠도 알았잖아. 아빠도 나보고 며느리 시키라고 모른 척하라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신우이의 폭로에 시아버지의 위선적인 얼굴마저 하얗게 질렸습니다. 살기 위해 서로를 탓하며 물어뜯기 시작하는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어요. 친딸이 제 목숨을 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남편과 아들마저 그 끔찍한 짓에 한통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아수라장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저는 완벽한 단절감과 함께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어요. 저는 무너져 내리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 지훈의 이름으로 작성된 이혼 소장과 남편 명의 아파트 가압류 결정문 사본이었습니다. 다들 진정하시고 이것도 마저 확인하세요. 저는 오늘부로 이 집안과 완벽하게 남입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제 법률 대리인인 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하세요. 가압류라는 단어에 눈이 뒤집힌 것은 남편 지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쓰러지는 와중에도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낚아채더니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 너 미쳤어? 내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 내가 무슨 권리로 내 재산을 건드려? 어머니의 생명보다 자신의 재산 손실에 더 큰 패닉을 느끼는 남편의 얄팍한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시아버지가 당황한 얼굴로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세아가, 잠깐만 앉아서 이야기하자. 내가 오해를 단단히. 비키세요. 저는 시아버지의 어깨를 매몰차게 밀어냈습니다. 7년간 저를 갉아먹던 비참한 결혼 생활이 이 병원에서 완전히 끝났음을 실감했습니다. 지독하고 서늘한 해방감이 전신을 감쌌어요. 제 발목을 잡으려 허둥대는 남편을 매몰차게 뿌리친 저는 바닥에 뒹굴고 있던 핏줄의 징표인 가족 반지를 구두 굽으로 차갑게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면담실 문을 열고 그들을 뒤로 한 채 병원을 나섰습니다. 찬 바람을 맞으며 병원 주차장으로 걸어가 차 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시동생 지우였습니다. 면담실이 난장판이 된 와중에 저를 다급히 쫓아온 것이었어요. 도련님, 방금 똑똑히 보셨어요? 이제 저는 완벽한 남이니까 너희 진짜 핏줄들끼리 알아서 어머님 살리세요. 더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지우는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제게 깊이 숙여 사과했습니다. 고개를 든 그의 얼굴에는 핏줄들의 추악한 이기심에 대한 깊은 절망과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집안을 대신해서 사죄드릴게요. 형수님은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송아랑 잘 사세요. 저 인간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누나 머리채를 잡고서라도 병원 수술대에 끌고 가겠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돌아서는 지우의 뒷모습을 보며 찰나의 씁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일하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철저히 제 알바가 아니었어요. 시댁 내부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물리적인 충돌과 파멸로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이 된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자멸하는 시댁을 뒤로한 채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직 제 세상의 전부인 딸 송아가 기다리고 있는 친정을 향해 흔들림 없이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모든 폭로를 마치고 친정으로 돌아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딸 송아를 깊이 재우고 난 뒤 저는 불 꺼진 방에 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온 투쟁의 시간이 끝난 후 처음으로 온전히 혼자 남겨진 공간이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텅 빈 가족 반지 케이스와 파란색 파일철에 남아있던 자잘한 시댁 서류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갈기갈기 찢어 던지며 제 삶에 묻은 그들의 물리적인 흔적을 모조리 지워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체증이 내려가는 통쾌함이 분명 있었지만 그 뒤로 짙은 허탈함과 씁쓸함이 그림자처럼 밀려왔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고 헌신했던 7년이라는 세월이 고작 이토록 가벼운 기만과 거짓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텅 빈 감정마저 도망치지 않고 오롯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과거의 상처를 남김없이 비워내고 감당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재산 분할 저항을 원천 차단하고 법적 관계를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김 변호사님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분의 기만 행위와 관련 정황이 뚜렷해 남편분 측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가압류도 굳건하게 유지 중입니다. 변호사님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님은 남편 측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시댁의 근황도 건조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핏줄을 소리 높여 외치던 그들의 결말은 참담했습니다. 신우이 지연 형님은 끝내 제 배에 칼을 대는 것을 거부하고 야반도주하듯 잠적해버렸습니다. 분노한 시동생 지우 도련님이 누나와 거칠게 책임 공방을 벌이며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그 진흙탕 싸움 속에서 시어머니는 이식 수술의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역시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를 물어뜯느라 중환자실에 홀로 남겨진 시어머니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합니다. 결국 서로에게 칼을 겨누다 제 어미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자멸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아무런 동요나 헛된 죄책감이 일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타인이 된 사람들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직 저들의 붕괴는 저들이 자초한 일이라는 사실만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아이의 몫인 재산을 100% 온전히 확보하는 데만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법원 이혼 조정 기일 당일 저는 조정실 앞 복도에서 몹시 수척해진 남편 지훈과 마주쳤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퀭한 눈을 한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돼?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고 어머니도 오늘 내일 하시며 위독하셔.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엎드려 살게. 마지막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동정심에 호소하며 매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친어머니의 생명도
자신의 가정도 모두 잃게 된 최악의 결과를 마주하고서야 뒤늦게 뼈저린 후회를 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애원에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동정심 유발할 시간에 서류나 똑바로 읽어보세요. 재산 분할과 양육권 문제에서 단 1원도 양보할 생각 없으니까 더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합의서에 도장 찍으십시오. 안 그러면 끝까지 소송으로 가서 당신 밑바닥까지 다 털어버릴 겁니다. 제 차갑고 단호한 태도에 그는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망적인 표정으로 펜을 쥔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대한 일말의 연민조차 깔끔하게 소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정이 성립된 것을 확인하고 미련 없이 법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지독하게 끊어낸 관계가 가져다준 묵직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송지훈의 아내가 아닌 온전한 주체 이지원으로서의 삶을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몇 달 후 햇살이 기분 좋게 쏟아지는 주말 오후입니다. 저는 새로 이사한 제 작업실 겸 거실의 커다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담당자님, 수정하신 책 디자인 시안 방금 메일로 넘겨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한 새로운 거래처에 웃으며 전화를 끊자 옆에서 크레파스를 쥐고 엎드려 있던 딸 송아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나 그림 다 그렸어. 이것 봐, 우리 둘이 손잡고 놀이공원 가는 거야. 환하게 웃으며 스케치북을 내미는 아이의 얼굴에는 구김살 하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억눌리지 않는 맑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우와, 우리 송아 진짜 잘 그렸네. 송아야, 우리 오늘 저녁엔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아이와 마주 앉아 소소한 저녁 메뉴를 고르는 이 평범한 대화가 저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부당한 착취의 사슬을 끊어내고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벽히 자립한 우리의 소박한 일상은 그 어떤 핏줄의 굴레보다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끔찍했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새롭게 뿌리내린 이 삶에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타인의 억지스러운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제 곁에 남은 진짜 소중한 내 아이와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며 굳세게 살아갈 것입니다. 평소에는 남이라며 그토록 철저히 선을 긋더니 정작 자기들 목숨이 아쉬워질 때만 며느리를 제물로 삼으려던 그 위선적인 굴레를 제 손으로 부수고 나서야 저는 진짜 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도리를 다하려 제 영혼을 갉아먹는 대신 제 곁에 남은 진짜 소중한 내 아이와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는 걸 이제는 분명히 압니다. 누군가 억지스러운 도리를 들이밀며 여러분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망설임 없이 자기 자신부터 단단하게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아쉬울 때만 내 목숨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어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